제2장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사랑하라. 영국 수상이었던 디즈레일리는 말했다. 내가 삶을 살며 많은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을 수는 있지만 나는 절대 사랑을 위해서 결혼할 생각은 없었다. 실제로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35세의 나이까지 미혼으로 지내다가 남편과 사별한 그보다도 15살이나 많은 한 재력가에게 청혼했다. 그녀의 머리 위에는 50분의 겨울을 지나온 세간에는 흔적이 쌓여 있었다. 사랑이었을까? 절대 아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재력 때문에 청혼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녀는 한 가지를 요청하게 된다. 그의 성격을 알아갈 수 있도록 1년의 시간을 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녀는 그와 결혼했다. 따분하고 성물 같은 이야기 같지 않은가?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디즈레일리의 결혼은 캐캐묵은 지네스턴 같은 결혼의 역사에서 가장 눈부신 성공 중의 하나였다. 디즈레일리가 선택한 여성은 젊지도 아름답지도 명석하지도 않았다. 그와 정반대했다. 그녀의 말은 문학적인 역사적인 오류로 가득해서 사람들의 웃음을 샀다. 예시로 그리스인이 먼저인가요? 로마인이 먼저인가요? 여러분 물어볼 정도였다. 옷 입는 스타일도 이상했고 집을 꾸미는 취향도 유별났다. 하지만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남자를 다루는 일만큼은 천재적이었다. 그녀는 결코 디즈레일리와의 지적인 능력을 두고 겨루려 하지 않았다. 그가 오후 내내 재치 넘치는 귀족 부인들과 재담을 주고받느라고 지루하고 지친 채로 집에 돌아오면은 메리에는 가벼운 농담으로 그가 쉬도록 해주었다. 집은 점점 그에게 기쁨의 공간이 되었다. 그는 집에서 복잡한 머리를 비우고 메리엔의 따뜻한 애정에 몸을 녹일 수 있었다. 그가 집에서 나이 든 부인과 보내는 시간은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그의 조력자이자 친구이자 조언자였다. 매일 밤 그는 하원에서 나와서 그녀에게 그날의 소식을 전해주고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온다. 그가 어떤 일을 맡게 되든지 메리에는 남편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30여 년 동안 메리에는 디즈레일리 한 명만을 위해서 살았다. 그녀가 자신의 재산을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은 그의 삶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 대가로 그녀는 디즈레일리의 영웅이 되었다. 디즈레일리는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 백작이 되었다. 하지만 평민이었을 때도 그는 빅토리아 여왕을 설득해서 메리엔을 귀족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렇게 1868년 그녀는 비콘스필드 자작 부인이 되었다. 그가 대중에게 얼마나 어리석고 산만한 사람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는 결코 그녀를 비난하는 법이 없었다. 그는 절대 비난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 그녀를 조롱하려고 하면 그는 맹렬히 맞서서 그녀를 변호했다. 메리에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30년 동안 남편의 은혜에서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존경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디즈레일리는 말했다. 우리는 30년 동안에 함께했지만 단 한 번도 그녀가 지루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메리엔이 역사를 잘 모르기에 멍청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디즈레일리는 메리엔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메리엔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의 친절한 덕분에 내 삶은 행복으로 가득해서 두 사람은 이런 농담을 주고받곤 했다. 디즈레일리가 내가 돈 때문에 당신과 결혼한 거 알고 있어? 라고 물으면 메리엔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다. 맞아요. 하지만 다시 나와 결혼해야 한다면 그때는 사랑 때문이겠지? 디즈레일리는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메리엔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현명했던 디즈레일리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
헨리 제임스는 말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방식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방식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폭력적으로 방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반복해서 살펴볼 만한 말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방식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랜드 포스트 우드는 그의 책 가족과 함께 성장하기에 이렇게 적었다. 결혼의 성공은 옳은 사람을 고르는 것뿐만이 아닌 옳은 사람이 되는 것에 달려있다. 그러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면 다음을 따르라. 규칙 2. 배우자를 바꾸려 들지 말아라. 3장. 내가 저지른 바보 같은 일들. 디즈레일리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막강한 라이벌은 윌리엄 그레이드 스턴이었다. 이 두 라이벌은 토론의 여지가 있는 모든 주제를 두고 맞붙었지만 한 가지에 관해서는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사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최상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윌리엄 그레이드 스턴과 캐서린 그레이드 스턴은 59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다. 거의 60년에 가까운 시간을 변치 않는 헌신으로 빛나게 만들었던 것이다. 영국 수상 가운데 가장 위험 있는 사람이었던 그레이드 스턴이 아내의 손을 잡고 날로 주위에 춤을 추며 이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떠올려보자. 허름한 남편과 말갈량이 아내, 우리는 삶의 달고 쓴맛을 함께 맛볼 것이야. 일터에서 전혀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던 그레이드 스턴은 집에서는 절대 비판할 일이 없었다. 그가 아침 식사를 위해서 내려왔을 때 나머지 가족들이 여전히 잠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자신만의 부드러운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큰 목소리로 이상한 노래를 부르며 다른 가족들에게 영국에서 가장 바쁜 남자가 아침 식사를 위해서 혼자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 주었다. 세련되고 배려 있던 그는 집안에서 남을 비난하는 일을 엄격히 금하고 있었다. 에카테리나 2세도 마찬가지였다. 에카테리나 2세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을 통치한 여성이었다. 수백만 명의 백성 목숨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녀는 잔혹한 독재자로 쓸모없는 전쟁을 벌이고 무수한 적들을 총살형에 처했다. 하지만 요리사가 고기를 태웠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늙은 어령으로 고기를 먹었다. 배우자가 차려준 식탁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였다. 불행한 결혼의 원인에 관해서 미국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도로시 릭스는 50%가 넘는 결혼이 실패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로맨틱한 꿈이 그토록 많이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를 비난, 그것도 부질없고 상처를 주는 비난으로 꼽았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자녀를 비난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짐작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다만 당신이 아이를 비난하기 전에 미국 저널리즘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잊었단다를 읽어보아라고 권하고자 한다. 애초에 이 글은 피플스 홈 저널에 실린 사설이었다. 작가의 동의를 받아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요약된 버전을 인용하겠다. 아버지가 잊었단다는 진심을 담아서 해결과 쓴 글로 수많은 독자의 신금을 울리며 여러 해 동안에 재판되었다. 작가인 W. 리빙스턴 라니드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잊었단다는 수백 곳의 잡지와 사부를 비롯한 미국 전역의 일간지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 글을 학교, 교회, 그리고 강연에서 읽길 원하는 수천 명 사람들의 요청을 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방송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대학 전기 간행물과 고등학교 잡지에서도 실렸습니다. 때때로 사소한 이야기가 이유를 알 수 없이 인기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잊었단다. 리빙스턴 라니드.
아들아, 이 글을 쓰는 지금 너는 누워서 잠이 들어 있단다. 작고 부드러운 주먹이 내 뺨을 받치고 있고 내 금발 머리카락은 척척하게 땀에 젖은 이마에 둘러붙어 있지. 나는 혼자 내 방에 몰려 들어갔단다. 불과 몇 분 전에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숨막히는 후회의 물결이 나를 집어삼킨 것이야. 죄책감에 젖은 채 내 침대 곁에 앉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다. 나는 내게 신경질을 냈지. 네가 새서 네 얼굴을 수건으로 제대로 닦지 않았다고, 학교에 가려고 옷을 입는 너를 꾸짖었어. 신발을 닦지 않았다고 화를 냈고, 네가 바닥에 물건을 집어던졌을 때 큰 소리를 쳤지. 아침 식사 중에도 나는 잘못을 찾아냈단다. 너는 음식을 흘렸지. 음식을 씹지 않고 삼켰어. 식탁 위에 팔꿈치를 올려놓았어. 방에는 버터를 많이 발랐지. 너는 놀러 나가던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러 가려고 하니 뒤를 들어서 손을 흔들며 아빠 안녕이라고 인사했지. 나는 손을 찌푸리며 이렇게 답해서 등을 똑바로 펴고 다녀야지. 오후에도 잔소리는 계속되었어. 나는 길을 올라오다가 땅바닥에 앉아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 너를 보았지. 양말에는 구멍이 나 있어서 너는 내 친구들 앞에서 너를 집으로 끌고 가며 창피를 주었어. 양말은 비싸단다. 내 돈을 주고 샀으면 조심했겠지.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나중에 내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네가 상처받은 눈빛으로 소심하게 들어왔던 걸 기억하니? 내가 너를 비쳐다보며 답답해하자 너는 문 앞에서 주저하며 서 있었지. 나는 이렇게 쏘아붙였어. 원하는 게 뭐야?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을 잽싸게 가로질러 달려와 내 목에 팔을 감고 키스를 했지. 네 작은 팔은 신이 내 마음에 심어둔 사랑으로 나를 끌어안아서 나의 무관심에도 시들지 않을 그런 사랑이었지. 너는 그렇게 계단을 뛰어내려 가버려서 아들아,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들고 있던 신문을 떨어뜨려서 끔찍한 두려움이 나를 덮쳤기 때문이야. 내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지? 잘못을 찾아내고 질책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